점프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남기셨는데 간짜장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아직 안 오른 평택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이게 무슨 좀 질문 애매하죠. 이게. 이런 거죠.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저거는 아직 안 오른 게 아니고 아직도 안 오른 평택 오피스텔을 보셔야 돼요. 아직도 오피스텔은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오피스텔 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 한 칸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이 평택에 안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오른다는 기준이 분양가보다 낮아요. 분양가보다 낮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게 그나마 좀 오르긴 했어요. 네.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분양가보다 낮은 상태예요. 네.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오피스텔이 네. 제가 예전에 제일 첫 번째 쓴 책에도 그 내용을 넣었는데 평택시에 초기에 막 오피스텔을 막 한참 질 때가 있었어요. 서정리역 앞에 많이 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랜카드에 1억의 세채라고 해서 프랜카드 붙여놨어요. 1억의 세채? 네, 이게 현수막 같은 거 붙이잖아요. 1억의 세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의 세채 오피스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저는 이제 아파트만 투자할 때였어요. 아파트에다 아마 원룸이 하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시절에 투자처를 막 알아보러 다니는 아주 그런 시절이었는데 1억의 세 채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고 싶다. 그러시죠. 약간 사기인데 사기 같아. 느낌이 있다. 1억의 세 채는 사기 같잖아요.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기인데 그래도 궁금한 거야. 네. 그래서 가봤어요. 네. 가봤어. 그때 송달 출장소 앞에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 상가 존에서 거기 그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봤어요. 아파트 모델하우스랑 비슷해요. 근데 가봤는데 가자마자 대뜸 물어봤죠. 1억의 세채 맞냐고. 맞냐. 그러니까 나는 1억의 세채 아니라고 하면 바로 나가겠다는 표정으로 너 1억의 세채 맞냐? 물어봤더니 대답은 속고만 사셨어요. 들어오세요. 얼른 앉으세요. 아니 1억의 세채 맞냐? 맞다고요. 앉으세요. 그래 앉았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1억이었어요. 1억. 그럼 3억인데요? 근데 대출이 7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투가 3천만 원. 그러니까 9천만 원이면 사는 거야. 그럼 취등록세는 빼더라도 9천만 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3천 얼마요? 3,200이 정도 되니까 실제 딱 1억 정도면 세 채를 딱 주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때 제가 원룸이 있었다. 원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룸을 제가 35만 원 정도 월세가 받았을 때요. 35만 원 정도. 32만 원도 받고 35만 원도 받고 이 정도 받을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얼마를 그럼 여기 월세 받을 수 있냐고 오피스텔에. 그렇죠. 그랬더니 6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블인데? 더블인데? 그럼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물론 이자 내서 뭐 한 20만 원 나간 뭐 한 7천만 원 대출 받으면 그 당시 금리가 좀 높은 편이었으니까 지금보다도 높은 시절이었어요. 지금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도 그때보다 지금 더 높은 시절인데 그럼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그래도 4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20만 원 내고 나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알았죠. 요거 60만 원 절대 못 받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꾸준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축 원룸들이 40만 원 받았거든요. 월세가. 아주 신축이. 그건 올드한 거라서 42만 원 받았지만 신축이 4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것도 관리비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관리비 포함이 아니고 월세만 60만 원이야. 그럼 관리비 별도로 내야 되고. 주차비 지금 생각하면 주차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면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그 사람은 70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거기에 프랜카드 붙였더라고요. 완판. 다 팔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얘가 올 초인가요? 올 초?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프랜카드를 하나 장 봤어요. 또 현수막을 또 붙여놓은 거야. 아니 그 현수막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현수막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대량 매입. 대량 매입.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싸게 사겠다 뭐 이런 거. 걷어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니까 다 지금 내라도 안 팔리고 있으니까 걷어드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가격들이 내려가고 하니 싸게 그러니까 걷어드리겠다. 그렇게 프랜카드까지 붙었었던 시절도 있어요. 작년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투자하셨던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전부 실패를 보신 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피스텔이 실제 다 젖을 때쯤 짓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 P가 붙었어요. 짓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 P 붙다가 점점 마이너스 한 1,000만 원까지 붙었던 것 같아요. 입주 시기 됐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월세를 4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60만 원 받은 게 월세도 적고 어쨌든 받긴 받았지. 그래도 손해 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자 내고 나면 어쨌든 20만 원, 25만 원 남겠죠. 근데 남는데 계속 수익이 얻었던 걸 받은 거죠. 계속. 지금도 그 세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서 받고 있는데 매매가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세 받으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게. 그죠? 자기 돈을 똑같이 자기 돈으로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작년에 저한테 공인중개사가 브리핑했던 게 서정리역 앞에 A급 상권이잖아요. A급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5천만 원에 줍줍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나오는 대로 족족 줄 테니까 5천만 원에 매입할 생각 없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내려갈 때는 내려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혹 했었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볼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할까? 그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한 칸씩 하면 또 옆집하고도 문제 생기고 이런 거 그냥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자. 통으로 하시니까. 어차피 통으로 사도 되는 거를 굳이 그렇게 사냐 해가지고 안 했는데 혹은 하더라고요. 혹깃은 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오피스텔을 그때는 저도 법인이니까 주택 못 샀고 오피스텔이니까 사서 상업용으로 해서 그냥 유지하면 되니까 그렇죠, 가능은 했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이 지금 오르긴 했어요. 네, 좀 6천만 원, 6,500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점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 질문하신 거예요. 자, 평소 세 채부터 법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두 채 때 현명한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요. 이 정도? 세 채부터 법인화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서 예를 들어 강남에 내가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가 10억이 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은 아예 법인으로 바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금액이 금액 대비 그러니까 이미 종부세 한도가 초과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법인으로 가야 되는 거는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종부세 기준은 인별 6억 6억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6억이면 한 사람이 건물 하나 6억짜리. 그것도 그러니까 6억이면은 다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되는 그렇죠, 거, 13억 정도 된 거는 공시지가로 가니까 그렇죠. 6억 정도 되는 거고, 두 채 정도 있으면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한도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본인이 집이 있어. 근데 집이 예를 들어 한 8억짜리 집이야. 그럼 공시지가 한 6억 나올 거야.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는 또, 왜냐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그렇죠. 50%가 아니잖아요. 높잖아요. 그렇죠. 높으니까 그러면 8억짜리가 있어. 그럼 공시지가가 6억 정도 되면 그렇죠. 이 사람은 다가구 하나만 사면 하나밖에 못 사죠. 그 다음부터 사면 또 종부세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최대로 세 채까지, 두 채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가청준님이 조금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악마의 편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해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테크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테크거든요. 그러니까 두 채나 세 채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종부세 많이 내는 상황이 됐을 때는 법인으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이걸 사므로 인해서 종부세를 낼 것 같다 그랬을 때 법인으로 다음 투자는 법인으로 사야 된다는 거. 유리한 게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 무조건. 종부세를 내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조금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1억, 2억, 3억, 5 안에 레인지는 괜찮아요. 네네. 그거는 많이 안 나오니까 수익형 자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근데 그거는 내가 6억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그럼 그 매년 공시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서서히 올라가는 걸까지 감안해야지 딱 올려놓고서 내면 거기서 또
넘어가 버리면 요율이 완전 바꿔버리니까 굉장히 갖고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핫산님 건데, 핫산 코리아님이신데, 용주주 형님이라고 그러시네. 자, 원룸 다가구 건물 관심 많습니다. 아파트로 1주택, 2주택 있는 사람은 원룸 건물 구입 시 취득세 문제 및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익형으로 가기 위해서 차익형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대출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구입 시 취득세 및 뭐 세금 문제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익형은 다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런 걸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종부세, 계속 강조하는 게 종부세인데. 연장자산. 네. 수익형 자산으로 가기, 제가 이제 강의 하잖아요. 네, 강의 들으셨잖아요. 네. 강의 들으시면 제가 자산평가서 다 분석해서 일일이 다 안내해드린단 말이에요. 네. 써오시면, 그러니까 개인 코칭을 받고 싶으면 자산평가서를 써와라. 그래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해서 하시면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써오세요. 네. 써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아파트 두세 채 정도 갖고 있으면 대부분 많아요. 왜냐면, 투자를 하셨던 분이니까 이것도 하셔서 그렇죠. 교육을 오신 거지. 그냥 진짜 뭐 아무것도 그럼 있지만 대부분 투자를 어느 정도 해서 차익형으로 재미도 좀 보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수익형 투자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저한테 강의를 듣고 나서 투자를 딱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퇴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탈출 정량이 있으니까 사면 바로 종부세도 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뭐 중과세, 취등록세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또 팔으려고 했더니 2년 또 실거주 안 해서 또 못 팔고 이런 게 계속 엮여가지고 계속 딜레이 돼요. 투자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가벼우신 분이 있어요. 아파트 한 채 딱 있다. 여러 번 있어요. 이 아파트 한 채 이거 팔고 나 살 수 있다. 그리고 난 거기 주인 세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 아니면 난 집이 있어서 전세 살고 있고 여기는 월세 주고 여기는 내가 집이 있다. 이게 좀 올라서 정리하면은 실거주 요건도 맞췄고 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액션이 나와요. 그렇겠네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또 아파트값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을 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차익형 투자에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지금 금리 오르고 시장 상황 안 좋아지고 계속 내리는 상황 지금 기조로 가다 보니까 올라서 그때 팔았으면 되는데 팔지 못한다는 거야. 요건은 못 맞췄잖아. 근데 실거주는 이제 없앴잖아요. 없앴는데도 지금 팔려고 내놨어. 실거주까지 없앴어. 이제 팔아야 돼. 근데 안 팔리잖아. 안 팔리죠. 그래서 내려가면 또 본전 생각나고 그걸 팔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형 자산 투자가, 차익형 자산 투자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 같네요. 테러를 찾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리 기획하고 수익형 자산으로 가야겠다는 걸 작년 정도에 미리 해서 그때 팔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던 전략이면 좋은데, 지금 근데 사실 좋은 거는, 실거주 요건이 해제됐죠. 그거는 사실 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것도 뭐 감안해서 보시면, 해가지고 정리해가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법인 투자로 하셔도 되고, 근데 법인 지금 주택 안 되는 거 아시죠? 법인 주택 안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보시는데, 곧 될 거예요. 시간을 좀 기다리면 법이 좀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소형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배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배제의 기준이 저는 종부세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주택수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으로 보면은 요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더 활성화해서 아파트도 늘 가능성이 높아요. 소형 아파트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 넣어도 된다.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다. 그거 배제되면 법인도 배제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도 다시 다세대 다가구를 투자하는데, 물론 다가구는 어떨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게 하나의 건물로 큰 규모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애매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다가구를 뺀다는 것도 참 웃긴 얘기거든요. 그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현명한 장관이라면 그것도 포함해서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면 주택수에서 배제할 거다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또 좋은 시그널이 지난주에 조정지역 해제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가 뭐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대구는 됐네 안 됐네. 낭설인데 대구가 다 이제 수성구 빼고는 다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나서 대구에 뭐 KTX가 뭐 SRT 차표가 매진됐다는 동. 주말에는 항상 매진이에요. 부산도 매진이에요. 부산도 주말에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냥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뭐 물론 뭐 투기꾼이 갈 수 있었겠죠. 있긴 있는데 투기꾼도 금리 높아지면 힘드네. 쭉 어깨 쳐집니다. 그래요? 쳐집니다. 그 자기 실투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갭 과정에서 하는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가격이 오르면 이게 다른 해제를 했는데 다시 거기 확 또 옛날 풍선효과처럼 확 상승하면 문제겠는데 지금 안 그렇죠. 해제했는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해제한다.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어디쯤 와야 이게 풍선효과가 점점 해제하는. 정부는요 급속도로 오르는 것도 겁나지만 급속도로 내리는 건 더 겁나요. 그렇죠. 반대로 빠지는 것도. 계속 그렇게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걱정이 많겠죠. 그러니까 연착륙해야 돼. 안 그러면 집값까지 내려버리면 서민들 진짜 이거 감당 어려워요, 진짜로.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금리가 오른다는 거. 그렇죠. 제가 질문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가서 할까요? 알겠습니다.